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 다되게 생긴다. 이 얘기는 매출원가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작다라는 얘기는 기말재고가 크다라는 얘기가 돼요. 기말재고가. 왜냐하면 기초재고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말재고를 크게 빼면 거꾸로 매출원가는 작아지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비용이 작아진 거니까 이익에 잡히는 거죠.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게 창고에 남죠. 최근에 들어온 게 창고에 남게 되니까 결국에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얘기는 선입,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선출. 답은 선의선출법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게 가장 비싼 물건으로 남는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마이너스 기말이 가장 큰 금액이 남게 되니까 원가는 가장 작아지게 되고 원가라는 비용이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선의선출법이 많다. 인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실적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익이 커진다는 거니까 경영진이 난 이익이 커졌어 하고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시 재비용은 다 자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거 취득시 재비용이죠. 매입에 관련된 운송비 역시 취득시 재비용이 되는 거죠. 설치 장소를 준비한 이 지출 역시 취득시 재비용이 되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그것도 역시 원가를 본다 그랬어요.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보유세. 보유세는 우리가 세금과 공가를 보는 거죠. 이 재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다 세금과 공가예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한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에게 매입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를 한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한다. 자주 나와요. 정액법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나눈다. 이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죠.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 얘기하는 거야. 걔는 이거가 맞죠. 걔는 매도 가능 증권은 1번이 틀렸다. 나머지 맞는 거 보시고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사채와 주식이다.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용하게 빌려 쓰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형성되는 거죠. 액면이자와 시장이자를 비교했을 때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액면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액면이자율이 높으니까 혈중 발행이 된다는 얘기죠. 사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면 할중 발행된다. 맞죠?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받는 금액에서 바로 차감하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돈을 더 받고 발행하는 거니까 사채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해갖고 장부 금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가버닝요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3번이 틀렸다.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시드건가는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노계액은 150만원. 그러면 이 장부가액은 얼마가 남았을까? 50만원이 남은 거예요. 50만원. 이 남은 금액 50만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비발생원가. 다른 말로 메모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원가. 공기계를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의 처분이 가능하고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80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이 50만원은. 그 50만원을 메모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원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0만원이 답이고, 만약에 이봐요.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인데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80만원을 처리한다. 즉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80만원에 처분하면 아마도 남는 금액이 10만원 남죠. 이거 그냥 60만원에 파는 것보다 60만원에 파는 것보다 10만원을 들여서 80만원 받으면 돈이 남죠. 그때 포기하는 이 60만원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60만원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원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수도료, 이거 변동성이 있는 거죠. 변동원가가 되는데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준변동원가다라고 해요. 준변동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종량요금에 중과한다. 가중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조업대 관계에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대 변동에 따라 비례하는 발생하는 변동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가 틀린 거죠. 계단원가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계단원가는 고정비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중고정비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중고정비의 성격. 2번은. 다음 중 보조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건물관리 부분은 면적이 될 수 있죠. 면적.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종업원 수가 될 수 있죠. 시장 부문도 종업원 수가 될 수 있겠죠. 전력 부문 전력 사용량이 되겠죠.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맞는 것은 4번이 맞는 거예요. 다음은 주식회사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세 글자로 무슨 품? 완성품. 완성품은 얼마인가? 완성품은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공장을 학습할 때는 뭐라고 해? 제공품 계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차변에는 오늘도 그렸지만 차변에는 여기 봐봐. 기초 제공품 들어가죠. 차변에 기초 제공품. 또 재료비, 의무비, 기조간접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차변에 들어가는 건데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는 이거 더하기 빼기 해야겠네요. 봐봐. 얘랑을 더해서 기초와 매입을 더해서 기마를 빼는 거죠. 그럼 재료비가 나오잖아. 그래서 20만원에 10만원 더해서 5만원 빼면 25만원이 재료비예요. 재료비는 딱 나와 있지 않고 계산하라고 나온 거지. 25만원이 재료비고 25만원에 15만원 더하고 20만원 더하고 20만원 더하면 제공품 계정 차변이죠. 아까부터 썼던 거.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요? 희말 제공품. 완성하지 못한 거. 이 10만원을 빼게 되면은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완성품을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70만 원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건 무조건 먼저 완성화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찾을 때는 완성 수량의 기초 물량을 빼가지고 완수 마이너스 기초수 빼가지고 해야지 순수한 단기 투입한 금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기말수를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공비니까 가공비는 환산량을 갖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산량. 완성 환산량. 평균법은 여기 봐봐요. 평균법은 요것만 계산하면 완성품 환산량인데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나온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 물량을 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는 선입선출법이니까 요거를 계산한 거에서 요거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환산량이 나오는 거죠. 수량이. 거기다가 이 12,000원을 곱하면 되는 거죠. 12,000원을 곱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가공원가 제조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47에 28, 280개, 280개, 3,200개, 그죠? 이렇게 나오면 3,480개 하고 답이 나오면 평균법의 완성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이걸 빼라 그랬잖아요. 47에 28, 45, 20 300개를 빼면 되겠네요. 300개. 그죠? 300개를 빼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 환산량이 나오는 게 3,180개가 나오고 12,000원을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화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주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연쇄사업에 써놓으면 안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받았다면 과세사업에 써야지. 연쇄사업에 쓰거나 사사업장 반출하거나 할인승야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에 쓰면은 자가공급의 간주공급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조는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 세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2번이다. 이 얘기예요. 폐업시 잔존재와 특정한 거래처에 접대비조로 중요한 경우, 중경우 이래서 다 보는 거죠.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와는 간주공급의 조건이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영세율이죠. 직수출 영세율이죠. 국외 공급하는 거 영세율이죠.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수수료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되는 거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대상 매입세. 대표자가 물건을 사왔는데 개인적인 구입이야. 그 부가세 대금 인정 안 해주죠. 공장, 부지, 택지 조성 등에 대한 땅에 대한 매입세잖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불공매입. 렌트카, 이건 영업용 승용차예요. 렌트카가. 이거는 렌트카나 택시나 운전학원의 교습용 차는 통념상, 사회 통념상 영업력이라 그러죠. 영업에 관련된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매입세액은 해당이 되죠. 인정이 되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로스업이라는 건 뭐예요? 배당을 주는데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자, 주식회사는 공동의 회사예요. 주주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잖아요, 주주들한테. 근데 그 당기순이익이 나올 때 이미 법인세를 냈단 말이에요. 이미 법인세를. 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 등을 빼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산출해서 배당을 할 때는 이미 법인세를 낸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11%라는 배당 금액의 11%라는 금액을 더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세액에서 그 11% 금액을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 제도를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합병 분할로 의한 배당, 법인세법의 배당으로 받는 금액, 이건 다 당기순이익에 관여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손익계산 항목이 아니에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스업이 안 된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월결손금은 전기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만 종족이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얘는 이걸 다 더한 금액에서 결손금을 뺀다. 그래서 빼면은 3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특징 하나는 뭐냐?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다라고 주어지면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만 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해서 모두 더해서 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